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아까 본인이 이제 내신 책 3권, 네. 세습중산층하고 전라디안하고 이제 지금 이탈리아 가는 길인데 이제 이거 그거하고도 연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몰락한 중산층의 꿈과 다가온 위협,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 상위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과 또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좀 일단 제가 세습중산층 사회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상위 중간계급이란 계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득 10에서 15% 정도에 속하고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분들로 이루어진 계층인데요. 보통은 이제 중산층을 이야기하면은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중산층의 정의는 중간소득 집단. 그러니까 평균 소득의 50에서 150% 정도 되는 집단이나 아니면은 귀속의식을 상대로 불분명한 귀속의식을 가지고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하는 사람들 내지는 좀 안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회학 교과서인 Society in Focus 같은 거를 보면은 한 대기업 고소득 화이트 컬러나 전문직 종사자를 따로 중산층이 아니라 상위 중간계급 upper middle class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상위 15% 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중산층의 정의.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목표로서의 지향점으로서의 중산층. 우리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델이 있고 하나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주거나 아니면 내구 자동차, 내구 소비재나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서의 어떤 그 표준적인 계층으로서의 중산층이라는 정의, 그 암묵적인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양쪽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목표로서의 중산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상위 중간계급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 중산층이란 집단의 어떤 분화 내지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퍼 미드 클래스에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습중산층이라는 책에 제가 서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하고 삼성전자 우리은행 직원과의 괴리보다도 삼성전자 우리은행 직원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내는 육체 노동자 간의 괴리가 괴리가 훨씬 더 크다. 전자는 친구 사이일 수 있지만 후자는 친구 사이인 경우가 되게 드물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중산층 집단의 분화 내지는 균열이나 격차 심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상위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벽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위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 결국은 상위 중산층이라는 집단이 성장한 거는 IMF 이후에 수출 대기업의 성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눈부시게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로자의 임금도 빠르게 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의 질적 성장 그리고 그에 기반한 다양한 첨단 산업들. 대표적인 게 2000년대에 등장한 IT 산업,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카카오가 된 다음이라든가 게임 각종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리고 금융 업종들. 그러네요. 미래에셋 증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첨단 업종들이 전부 다 그런 한국 사회 질적 고도화의 결과 그 기업의 격차가 고스란히 한국 사회에서 계급의 격차 내지는 계층의 격차로 나타난 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저는 구조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기본적 구조에서 모든 좀 문제라든가 갈등이 배태되고 있다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이제 우리 현대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격 산업화 시대가 있죠. 고도성장 산업화 시대가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독재 권위주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도성장이 이렇게 쭉 지속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런 고도성장의 기조가 진행되고 산업구조가 또 질적 고도화되면서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까지의 어떤 민주화 시대가 저는 전개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성장한 중산층의 광범위한 확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5, 60년대 고도성장 산업화 초기에는 중산층이라는 말씀하신 사회계약이 존재했죠. 희망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 시대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수출 고도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확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중산층의 확장 기조는 진행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그 시대가 아마 2000년대 그러니까 요 민주화 시대는 이제 말씀한 걸로 보면은 요 새롭게 성장한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개혁적 지향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일종의 중산층 행동주의가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질서라고 네. 표현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종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상위 중산층으로 잘 나가는 이렇게 수출 대기업이라든가 첨단 어떤 그 IT 회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상위 중산층으로 되고 어떻게 보면 중산층은 훨씬 더 초라해지고 분해되고 몰락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출현하고 이게 뭐 시작은 IMF 이른바 신자유적 정책들이 도입되는 어느 지점도 있을 거고 뭐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노무현 질서의 내파와 동시에 중산층의 분화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하층민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희망을 버리게 되는 요런 식의 구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회 불평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를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 이야기 나오고 IMF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도화 과정 자체가 즉 한국 사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성공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데 옛날에 삼성전자 보면 국내에서 고용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휴대폰 공장이 구미 같은 데 많이 있었거든요. LG는 창원에 있었고 그리고 TV 공장도 다 국내에 있었죠. 네. 가전제품도 있고 가전제품은 지금은 일부가 광주에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점점점 한국 기업들이 고도가 되고 고부가 가치화가 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어떤 노동지각적인 산업은 전부 다 중국으로 빼고 중국에서 더 나아서 삼성은 지금 베트남을 완전히 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예전에 구매해서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제는 거의 얼마 안 만들 거거든요. 아예 안 만들던가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반도체 공장이죠. 근데 반도체 공장은 완전 무인화된 공장이기 때문에 가장 아이러니한 거는 반도체 공장에서 가장 많이 고용이 창출되는 시기는 반도체 공장이 가동된 이유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입니다. 건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저 막대한 수익의 잉여는 어떻게 임금형들 배분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나 한국에서는 결국 R&D 인력들, 해외 영업이 가능한 어학 능력이 출중한 고급 교육을 받은 인력들. 뭐 R&D 인력도 이제 석사하는 사실 R&D 취급도 안 하는 박사 중심의 인력들이. 그러면은 교육의 정도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짓고 교육 격차가 그 격차가 그대로 임금의 격차로 전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즘 보여지는 이제 대기업 전성시대
펼쳐지는 건데, 뭐 그렇게 될 경우에 중산층은 과연 남아있을 수 있냐, 예전의 중산층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불평등이란 거는 기업의 성공의 결과, 한국적인 기업 성장의 결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대기업이 더 인원을 많이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데, 이건 사실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고용 유지 조건이 붙어 있었으면은 삼성은 아예 설비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뭐 고용을 더 많이 늘리고 강제받았으면은 그냥 다 해외 이전했을 거예요. 상대로 가버리고. 대신에 한국은 재밌는 게 로봇은 미친 듯이 많이 사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의 밀도는 거의 글로벌 최고고요. 이 글로벌 최고는 2000년대 집중적으로 벌어지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거를 뭐 대공장 노조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건 한국식 생산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안 나가게 된 대가이기도 하죠. 이러면서 나타나게 된 게 엄청난 임금,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른 경제적 격차, 그리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계층 격차의 분화, 그리고 소득 격차가 고스란히 또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차 심화가 결국은 저는 200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성공의 결과임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좀 인상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도성장이 성공하고 그것을 주도한 수출 대기업들의 질적 고도화,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신화는 깨지면서 상위 중산층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요렇게 역으로 이렇게 좀 분화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정책적 어떤 개입이 있지 않는 한 계속 확대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로봇화라든지 일련의 어떤 생산 과정의 생력화 과정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 훨씬 첨단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변화에 한국이 가장 또 그 뭐랄까 민감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대로 한국 경제가 잘 나가는 일부의 질적으로 고도화된 수출 대기업과 그 많은 이제 광범한 이렇게 그 불안정한 섹터로 이렇게 분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큰데, 그러기 전에 한국이 사이즈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파워를 충분히 공급을 안 해주면 경제 자체가 많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고. 저는 이제 약간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회색 코뿔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화 시대라는 게 이제 긴 20년 30년간이 있는데, 이 민주화 질서는 세 가지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계급 계층 연합의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연합의 성격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세대연합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급계층연합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장되는 중산층하고 자영업자, 하층, 어떤 저소득층의 어떤 계급계층적 연합이고, 이 속에는 또 중산층의 신화가 아래에 쭉 깔려있는 노지점이죠. 깨지지 않은 중산층 신화가 깔려있는 거고, 지역연합은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개혁적 호남과 그러니까 호남과 개혁적 지향을 갖는 영남의 개혁적 대중의 연합 같은 성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세대 연합 같은 경우는 저는 40, 50대의 그 반독재 민주화 세대 플러스 젊은 세대도 민주화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 진입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다고 희망을 갖고 있었던 어떤 점이 좀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청년층이 계속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거라고 생각. 그게 이제 깨진 거. 지금 말씀하면 계급계층 연합도 깨지고, 지역 연합도 저는 말씀 중 그 책에 보니까 충청 호남의 수도권 이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를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일관되게 민주당 지지였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분화된다는 얘기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연합은 균열되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40, 50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게 돼서 많은 민주화 시대에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이제 아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제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역설적으로 그 노무현 질서가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에 깨진 지점보다는 역설적으로 민주인 시대에 깨진 최종적으로 깨진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연합적 질서가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전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집값의 폭등에서 어떻게 보면 자산 기반 사회로 이전하는 대전환이 또 문재인 정부에 있게 되다 보니까 세대연합도 깨져버리고 이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했고 그 역설적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 태도가 요동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사실 저희가 앞에 교육관님하고 좀 전에 방송하기 전에 합을 맞췄던 거에서 뒤에 나올 이야기가 앞에 나온 셈인데 정치 질서라는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부분부터 이제 정치를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의 지금의 어떤 정치 경제의 구조가 2000대 초반에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인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떠서 노무현 질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에서 뉴딜을 설명할 때 뉴딜 질서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상사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뉴딜 다음에 또 신자유주의 질서라는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설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치가 한 당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큰 흐름이 있다고, 정치나 경제 구조에 큰 흐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상사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만들었던 어떤 이념들, 정책들, 그리고 사회 제도들이 공화당이 집권해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대사주처럼 되었다. 뭐 대표적인 건 뉴딜의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확대, 그 다음에 노동권리 증대, 그다음 교육의 확대, 그리고 말씀하신 일종의 모두 다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케인즈주의적인 적극적인 재정 투입 같은 게 6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트루먼 다음에 있는 아이젠하워가 상징적이겠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가 부당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세계 경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부당히 접어들면서 이제 70년대 위기를 맞고 이걸 레이건 시기에 새로 신자유주의 질서로 바뀌고 이거를 미국에서 레이건 위주의 질서를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게 민주당의 빌 클린턴입니다. 당시에 보면 빌 클린턴도 약간 민주당의 중도화를 이끌면서 좀 더 시장주의적인 민주당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어떤 세계 질서의 신자유주의화를 이끈 거 아니냐. 뭐 옛날에 지금은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야기했던 워싱턴 컨센서스 같은 그런 분의 이야기죠. 네, 저는 비슷하게 한국의 어떤 정치 경제 구조가 2000년대 초반에 꽤 하나의 구조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정당을 거치지 않은 정당이 아니라 정치인이 직접 대중들을 동원해내는 민주주의 방식, 일종의 팬클럽 방식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비 규모에 의한 성장, 80년대, 90년대를 지배했던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질적인 고도화에 의한 한국 기업의 성장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질적 고도화에 기반한 첨단 산업 대기업, 수출 지향형 첨단 산업 대기업의 등장과 그에 따른 어떤 상위 중산층의 성장들. 세 번째로 이렇게 성장한 중산층들이 이끌어 나가는
경제적 행동주의 내지는 정치적 행동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행동주의는 노사모로 특징 지을 수가 있고 경제적 성장 행동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집값 담합이라는 표현이 2000년대 초중반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에 적극적으로 애들 보내는 것도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대중적이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게 중산층 행동주의.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내지는 이 중산층들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분들의 소득은 높지만 자산은 적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확충. 하지만은 이 복지 시스템은 굉장히 한계가 뚜렷한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은 고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 고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적절한 부담. 두 번째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잔여적인 복지나 그쪽에 방점이 찍혀지지 않고 중산층을 겨냥한 복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채택이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제 한국 사회가 2000년대부터 굴러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그러네. 지금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게 특히 정치적으로 이게 아무도 네 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이제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내지는 정치가 제대로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국면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어떤 대중의 직접 동원에 의존하는 경제적 민주주의. 예. 두 번째가